오늘은 한옥 제대로 이해하기인데, 사실 이게 뭐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정리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옥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를 좀 거칠게 정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한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사람과 관계되지 않은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건축은 특별히 정말로 사람과 밀접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관계되는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만들어낸 문구는 아니고요. 제가 일 때문에 부여군에 갔다가 부여군 건축가에 가니까 이렇게 안내한 팜플렛이 있는데, 그 팜플렛 뒷면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글귀긴 하지만 또 건축과 관련돼서 가장 정확하게도 표현한 문구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첫 페이지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건축은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예술이죠.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캡처해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흔히 이제 건축을 삶을 닮은, 아니면 삶을 닮다라는 말이 닮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닮다, 이런, 저는 둘 다 중의적으로 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삶을 닮는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짓고 어떤 그 건축을 하는 행위는 크게 보면 이렇게 많은 복합적인 영향들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자연 환경일 거고요. 비가 많은 지역인지, 건조한 지역인지, 습한 지역인지, 추운 지역인지, 따뜻한 지역인지, 산이 많은 지역인지, 강이 많은 지역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문 환경, 그 시대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있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양반, 그 다음에 농민의 집이 달랐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무가들, 무사들의 집과 일반 또 평민들의 집이 달랐을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건축이라는 행위,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인문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문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속신앙부터 시작을 해서 풍수지리,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은 이런 사상적인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우리 집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와 같은 영향, 또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교도 물론 종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집터 잡기와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게 좀 연세가 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익숙한 문화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집을 짓고 집들이를 하게 되면은 집들이 가져가는 선물이 보통 성냥이나 촛불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집을 들어갈 때는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고,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이런 이제 부엌을 지키는 신이라고 그러죠, 보통. 조왕신이라든가 성주신, 터주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죠.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대설부 위에 성주신을 모시는 단지를 둔다든가 뒤주에 둔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성주풀이라고 하는 민요가 이 성주죠. 알게 모르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인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건축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1차적인 거죠. 이게 2차적인 거라고 하면은, 1차적인 부분이 자연 환경이라는 부분인데, 제일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기후하고 지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환경이라고,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계층의 집인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복합적인 영향 하에 한반도에서도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유형, 그러니까 시대적인 특징에 따라서 건축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관통할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자연 합일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체분화라고 하는 특징, 그 다음 세 번째가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특징,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자연 합일과 관련돼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북한 개경에 있는 고려 궁궐 터입니다. 고려 궁궐 터인데 뭐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사진을 많이 봤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뭐 아마 그 정도는 사진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의 자금성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경복궁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집이 엄격한 틀에 의해서 지어진 집들입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게 굉장히 특징이 강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특히나 이제 고대 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7세기, 8세기, 특히나 9세기를 넘어서면서 자연 지형을 따라서 집을 짓는 방식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화되게 됩니다. 고려 궁궐틀을 제가 예를 든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그 9세기 정도 접어들면은 풍수지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서 궁궐과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뒤쪽에 송악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5도를 축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그냥 자연 지형을 따라서 그렇게 궁궐을 앉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창덕궁도 마찬가지고 창경궁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경복궁 정도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방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건축은 궁궐 건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민가 건축도 다 대부분 다 자연 지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연과 집을 사실상 하나로 연결해서 사고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서울의 옛날 지도이죠.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고요. 요거는 충남 논산에 있는 윤정고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먼저 오신 분은 혹시 TV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집이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형국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풍수지리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집을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배산인수,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의 지형, 물 뭐 이런 것들을 자연 그 조건으로 많이 보고 옵니다. 요거는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인데, 민속마을인데요. 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은, 한옥은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 남아있는 건물이 몇 개가 없습니다. 다 불타고 거의 99%는 다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인데, 요 집들은 다 임진왜란 이전에 지어졌던 집들입니다. 거기 양동마을과 경주 하회마을이 그런 집들이 몇 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 우리나라 주택사를 공부를 하려면은 이 마을을 가서 연구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임진왜란 이전에 지었던 집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 주택까지 다양한 시대적 특징을 담아 있는 집들이 다 남아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꼭 좀 한번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양동마을도 한자로 물자 형국이라고 해요. 그런 자연지형 형국을 고려해서 마을을 잡고 집을 지었다, 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하회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남아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이죠. 그러니까 마을을 할 때 딱 이 마을만 보진 않죠,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그 앞에 물이 어떤 물들이 있고 그 뒤에 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면서 마을도 들어서고 집도 앉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만 보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 집과 관계 맺고 있는 자연 환경, 이것들을 함께 봐야지만이 한옥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참 많이 나오는 그림이어가지고 안 가보신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대루라고 하는, 병산서원의 만대루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층 누각 건물인데요, 벽체도 없습니다. 기둥이랑 마루랑 지붕이 단데, 근데 이 건물을 굉장히 이제 한국 건축의 백미 중에 하나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이 건물도 건물이지만 이 건물 앞에 있는, 아니면 뒤에 있는 이런, 그 앞에가 물이 있어요. 강이 있고 산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서원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가 이제 강당인데, 교육을 하는 강당 공간인데, 강당에서 봤을 때 누각을 통해서 바라보이는 경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병산서원의 만대루를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물 자체로는 그렇게 평하지 않아요. 물론 건물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골개미, 그러니까 골조 자체만 가지고 있는, 골조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 플러스 알파 해서
이런 경관들, 자연하고 맺는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건물을 굉장히 훌륭한 건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더 극단적이죠. 이건 삼척에 있는 죽서루라고 하는 건물인데, 물론 루 건물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경관을 보기 위한 집이기 때문에 주로 경관 좋은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암벽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그 외진 곳이겠죠. 산도 있고 뭐 물도 많고 이런 곳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곳에 집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짓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초석도 없어요. 기초가 없습니다. 안반 자체가 기초고, 기둥 높이도 다 다르죠. 왜냐하면 바닥의 높이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한옥의 주요 건축 기법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기둥에, 우리가 요즘에 집을 지으면 바닥을 무조건 기계 장비로 성토 작업을 하든 삭토 작업을 하든 뭔가를 평평하게 고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초를 하고 집을 올려야지 바르게 올라가는데, 바탕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하는 게 힘들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나라 건축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연 속에서 자연과 자연과 건축이라는 행위에 대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집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것 같은 부석사입니다. 부석사고, 요 뒤쪽이 이제 무량수전 건물인데, 안 보이는 건물이죠. 여기 이제 안양유라고 하는 그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범종각 건물인데, 밑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무량수전 옆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보면은 앞으로 보면 이제 저 태백산 줄기들이 다 보이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문화재 청장했던 유홍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걸 다 정원으로 본 거죠.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은지 실제 꿈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이렇게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축가들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저런 경관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그 임진왜란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목조 건축이 몇 개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고려시대 건물이 2동이나 남아 있습니다.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건물도 그렇고,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조사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둘 다 고려시대 건물이고요. 그 미술평론가이시죠. 그 최순호 선생님이 쓴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저 밖에도 저희 모형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그 배열림 기둥 모형이 있거든요.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배열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특징, 자연 하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채 분화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라는 말은 그냥 그 뭐 사랑채, 안채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없을 때는 동굴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움막을 짓고 살다가, 좀 사람들이 계속 그 뭐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집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집을 확장하는 방식이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큰 집을 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장하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별도의 채를 짓는 방식으로 집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실 분화 특징도 있지만은 채를 분화시키는 특징들이 있어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를 분화시키는 특징이 많습니다.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채를 분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채를 분화시키는 방식은 또 달라요, 우리나라랑.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로 하시고요. 이 참 오래된 전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안악 사모부의 벽화의 그림인데요. 반비간, 음식을 하는 반비간 건물, 고깃간, 요즘으로 말하자면 차고죠. 차고, 이 건물들이 다 별동으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참고로 그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 건물입니다. 2층 누각 건물인데요. 요거는 순천에 있는 조계사입니다. 송강사. 송강사인데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기능에 맞는 별동들을 주변으로 쭉 배치하는 방식으로, 물론 살림집은 아니지만은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체분화 방식은 종교 건물, 특히 불교 건물이든 아니면 유교 건물이든 살림집이든 예외 없이 다 똑같이 거의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강릉에 있는 선교장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민가 건물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긴 행랑채가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몇 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집입니다. 요 사랑채 이름이 열화당이라는 거예요. 출판사 열화당 아시죠? 그 열화당입니다. 열화당이고 이 집은 뭐 많아가지고 사랑채도 중사랑채 있고요, 사랑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작은 뭐 서별당, 별당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뭐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 출산을 위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직 출가하기 전에 딸이 뭐 머무르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동을 이제 짓기도 하는데, 이 건물에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보면 연못이 있고, 연못에 보면 이제 활례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가 또 참 대표적인 정자 중에 하나인데요. 창덕궁에 가보시면 부용정이라고 하는 정자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해놓은 정자 건물인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강릉 선교장도 한번 가보시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논산에 있는 명재고택입니다. 여기가 사랑채입니다. 행랑채, 안채, 그 다음에 여기가 반빛간채, 요 뒤쪽이 사당채입니다. 사당.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들의 공간인 사당,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이 기거하는 행랑채, 그 다음에 안주인이 있는 안채, 그 다음에 맨 위쪽이 보통 이제 우리는 지형이기 때문에,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뒤쪽의 위계를 더 높게 보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을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사당을 지을 때는 뒤쪽 왼편 높은 곳에 사당을 짓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 위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채를 분화시켜서 집을 지어 왔습니다. 절도 마찬가지고 일반 살림집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구례 운조루라고 하는 집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긴 행랑채가 있죠. 그 다음 사랑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랑채는 남자들의 공간이고 안채는 여자들의 공간인데, 사랑채가 앞으로 보통 나와 있죠. 물론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예전에는 사랑채와 안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교가 일상생활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까지 적용이 되면서 사랑채하고 안채가 별도로 점차적으로 분리되고, 특히나 이제 종법 제도에 따라서 장남의 역할이 커지면서 봉제사 접빈객이라고 하는 소위 조선 그 후기 중기의 그 사대부들의 역할에 따라서 사랑채가 점점점 비대해지는 그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딱 볼 때도 이게 조선 중기집인지 아니면 조선 후기집인지 이런 것만 봐도 사랑채와 안채의 배치, 사랑채의 크기, 이런 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유교라고 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방식인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향단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향단. 사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사진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독특한 집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거나 자료 같은 거 검색할 때 구글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향단 쳤더니 집도 많이 나오는데 춘향전에 향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잊어먹으실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 유교 건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원과 향교를 들 수가 있는데, 향교는 이제 뭐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인들을 중요하게 모시는 공간이면서 강학 공간, 그러니까 일종의 국립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핵심적인 기능은 유교의 성인들을 모시는 것과 유교로 무장된 지식인을 길러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향교는 말하자면 공립기관이고 서원은 사립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모시는 분이 유교 서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아니면 자기 학파의 서성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일반적이고, 서원 같은 경우 이 도산서원 같은 경우는 태계 이황 선생님을 모시는 곳이고, 원래는 요 공간이 원래 그 서당의 원 서당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 서당을 옆에 두고 이렇게 서원을 같이 이제 만든 거죠. 요거는 서백당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경주 양동마을에 있습니다. 이 집도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데, 양동마을도 뭐 집도 집이지만은 또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발전해왔던 그 역사도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시종마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반화되는데, 이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이씨 집안하고 손씨 집안 두 집안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만들어 온 마을이에요. 근데 이 서백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손씨 집안의 일종의 종택 같은 그런 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행랑채가 있고요. 이 부분이 사랑채예요. 이게 사랑채가 별도로 안 나와 있어요. 꽤 이른 집이라는 뜻이죠. 안채가 있고요. 사당이 여기 있습니다. 사당 앞에는 흔히 이런 이제 자그마한 뭐 산문 같은 걸 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 사진이 섞여 있는데, 요거는 명제고택의 앞마당입니다. 요거는 향단의 대청마루고요. 요거는 향단의 마당입니다. 향단이라는 건물에 보면 마당이, 작은 마당이 두 개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 안타깝게도 안에를 잘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운이 한번 좋아서 들어가서 구경할 기회가 있긴 했는데, 그 앞에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안쪽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옛날 보면 요런 이 다락처럼 수상 공간으로 만든 이런 공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명제고통의 사랑채 뒷길이고요. 재미있게 동선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방금 이제 한국 건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두 번째로 체분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한옥이 무조건 다 체분화 특징만 가지고 있는 집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거는 경북 봉화에 있는 설매리 삼겹 까치 구멍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복잡하고 어렵죠. 봉화 설매리는 지명이고요.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설매리라고 하는 거고, 삼겹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기둥을 배치를 할 때 이렇게 한 칸이 있으면은 요게 헛집이라고 그래요. 헛집. 두 집이 있으면 겹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삼겹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 세 겹이 있다는 뜻입니다. 까치 구멍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명이고, 요거는 집의 구조에 가깝고, 요거 구조나 평면에 가깝고, 요거는 이제 지붕의 형태를 따서 이름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봉화설매리 삼겹 까치 구멍집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집이 평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얼핏 보면 이 평면이 그냥 아파트 평면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방이고요, 마루고, 이게 부엌입니다. 이건 외양간이고,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외양간이나 화장실, 그러니까 측간 이런 데는 다 사실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외양간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경북 북부나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 시간이 짧잖아요. 일조 시간이 짧고, 겨울에는 무진장 춥고, 또 비는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지역입니다. 또 맹수의 공격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호환이라고 하는 말 다들 아실 텐데, 태종 때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은 1년에 100명이 넘게 호환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산간지방에서 호랑이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산다, 선생님들 그쪽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그 마당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또 그런 땅도 안 나오겠죠. 그런 대지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운 환경 또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을 짓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길고 해가 짧으니까 뭔가 일해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봉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작업 공간이에요. 작업 공간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마당, 작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마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호랑이로부터,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소, 외양간도 다 집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체분화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실 자체를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칩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큰 것 같죠? 별로 안 큽니다.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평수가 한 18평 정도밖에 안 돼요. 18평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재미있습니다. 요런 집이. 여기가 상부에 다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상부 다락으로, 봉당으로 내려와서 상부 다락으로 안 올라가고, 마루가 요만큼 삐쳐나왔잖아요. 요렇게 요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다리를 달아놔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서도 마루 끝에서 사다리를 타고 상부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1000m 요만큼 이제 공간을 뺐어요. 뭐 이런 거를 옛날에는 뭐 개헐레 뭐 이런 그 용어로 쓰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뭐 반침 뭐 이런 공간으로 쓰기도 하는데, 한옥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요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부 다락이라든가 반침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처마라고 하는, 처마가 길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 집은 아까 방금 제가 이제 한국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체분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특징에서는 사실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그거는 제일 첫 번째는 역시 자연 환경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삼척, 봉화 이런 쪽에 이런 집들이 있고 문화재로 다 지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다 열린 공간들이에요. 열린 공간들이고, 마구가 있고요, 정지가 있고, 정지 부엌이죠, 그렇죠, 부엌. 참고로 이거는 일본의 민속 남아 있는 집 중에 하나인데, 뭐 평면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큰 집에다가 여러 개의 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체분화, 물론 체분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체분화보다는 실분화에 더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건축 재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목재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히노키라고 흔히 이제 말하는 편백나무, 이런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이용한 큰 집, 큰 규모의 집을 짓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돌과 마루.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한옥 건축의 주요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마저 진행을 하고 싶겠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말입니다. 돌을 구워서 바닥을 데운다. 온돌이라는 하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저게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서 그냥 온돌 이렇게 치면 나오는 글입니다. 그냥 개념적인 말인데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온돌의 구조입니다. 이것도 그림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아궁이에다 불을 뜨면은 분음기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래가 약간, 이거는 뭐 되게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불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뜻한 공기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자리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그 재가 떨어질 수 있는 계자리 공간이 있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는, 톡 튀어나온 거는 바람막이라는 건데, 역풍에 의해서 불이 거꾸로 안 나오게끔 요런 높이 턱을 두게 됩니다. 굴뚝의 구조가, 온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온돌이 있으면 굴뚝이 있겠죠. 그리고 굴뚝도 지역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를 거고요. 굴뚝이 높을수록 불을 잘 빨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굴뚝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갈수록 심지어는 굴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단에다가 그냥 이렇게 굴뚝을 내거나. 아주 오래된 형태, 화덕과 같은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발달되면서 온돌이라는 방식으로 갔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중기를 지나면서 전면 온돌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고,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남쪽 지방까지 그렇게 전면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문사 후대 건물도 구돌인데요. 가문사 건물은 689년인가요? 672년인가?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지은 절인데, 근데 물론 이 가문사라고 하는 이 유구 자체가 그 당시 유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유구인데, 왜냐하면 절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이 살면서
계속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도 반영을 하고, 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면은 삶의 방식을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집을 개조하고 뭐 그런 그럴 텐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구들 온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발전되어 오다가 고려시대 중기 이후부터 되면은 전면 온돌로 방 전체를 다 구들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건 굴뚝입니다. 예. 경복궁에 보시면은 그 교태전 뒤쪽에 왕비가 기거하는 교태전 뒤쪽에 있는 호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굴뚝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 혐오 시설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조형적인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굴뚝도 바로 뒤쪽에, 그 건물 뒤쪽에 하지 않고 그 후원 쪽으로 쭉 빼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굴뚝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굴뚝들이 있고, 이 굴뚝도 참 재미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온돌이니까 온돌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마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산마루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산마루. 그 다음에 지붕에서도 보면 맨 위에 있는 그를 용마루라고 부릅니다. 용마루라고 하는데, 마루 자체가 이제 높다라는 뜻인데, 뭐 하늘을 뜻하는 수누리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옥의 평면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평면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평면은 구들 아니면 마루, 딱 두 가지로 딱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루, 이걸 마루를 짜는 건데요. 그래서 흔히 마루는 일반적으로 그 남쪽 지역의 주거 특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습한 지역. 그래서 바닥을 띄우는 거죠. 바닥 자체를 지면에서부터 가급적이면 높이 띄우는 방식으로 집을 짓는 남방 지역의 건축적인 중요 특징이라고 하고, 온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쪽이겠죠. 추운 지방에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연 기온차가 뭐 4, 50도씩 차이가 나니까 여름도 나야 되고 겨울도 나야 되고, 영하 20도에서도 지내야 되고 영상 30도에서도 지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도 지내야 되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도 지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한 집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서로 이제 적용하고 변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남쪽과 북쪽의 문화가 서로 간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런 유형의 남방 건축, 북방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나서 한옥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옥 건축의 특징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거잖아요. 온돌, 마루,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매우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루와 온돌이 한 집안에 결합되어 있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바닥이잖아요. 걔네들은 입식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캉이라고 해서 일부의 쪽구들 방식으로 그냥 바닥이 아니고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온돌이 없잖아요. 다 마루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마루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밑에를 파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서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거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집안에 하나는 전면적으로 온돌이 되고, 그러니까 난방 시설을 갖추고, 하나는 여름에 날 수 있는 난방 시설이 없는 방식으로 집을 구성하고 있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온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건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은 보면은요, 우리나라 집은 되게 기단이 높지 않습니까? 기단이 높은 이유가, 물론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습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습기로부터 최대한의 목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기단을 높이고 그 기단 위에서 시작하는 게 유리하겠죠.
처마가 긴 이유도 사실 그런 거죠. 처마를 길게 내미는 이유가 결국 빛을 얼마나 많이 빨아들이느냐 또는 비를 얼마나 잘 막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적인 기능인데, 그러기 위해서 처마도 많이 내밀고. 근데 온돌이 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뭐냐면 온돌은 어쨌든 바닥을 데워야 되니까 적어도 바닥보다 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궁이를 땅을 파고 지하에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옆에서 가거나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많이 내려가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단을 들어 올리는 효과도 만들어낸 거죠. 옛날 시골집 같은 데 가보면은 부엌이 조금 낮긴 해요. 그쵸? 부엌이 일반적으로 방보다는 좀 낮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온돌은 자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온돌이라고 하는 난방망치 자체가 자식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자식생활을 했던 건 아니죠. 다 입식생활을 했었고, 옛날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다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다 의자에 앉아 있고 침대 사용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온돌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도 끼친 영향, 또 집 구조에 끼친 영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한옥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지붕 처마 요거 빼고 나면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게 넓은 대청, 육한 대청 이러면은 최고 부잣집의 상징이잖아요. 최진사댁 셋째 딸내미를 나오는, 그게 보면 육한 대청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런 걸 우물마루라고 하는데요. 마루가 또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을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 선생님 계시는 이런 마루가 우물마루예요. 여기는 못이 안 들어가 있죠. 순수하게 다 그냥 나무로만 짜 맞춘 그 방식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짜 맞추냐 하면은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귀틀을 하나 건너서게 질러서 고정을 합니다. 기둥에다가 요거를 장기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장기틀과 장기틀에 그거보다 약간 작은 귀틀을 또 하나 다는데, 그거를 동기틀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혹시 얘가 장기틀이고 얘가 동기틀이고 얘가 청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홈을 다 만들어서 홈 사이로 다 나무를 끼워 넣어서 마루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요렇게 기둥 밑을 파서 귀틀을 걸어요. 얘가 장기틀이고요. 요 홈이 보이시죠? 요 홈에다가 동기틀을 걷습니다. 동기틀 홈이에요. 요것도 동기틀, 장기틀, 요게 장기틀, 동기틀. 요 홈 보이시나요? 네. 요 홈을 파서 요게 마루 층판 자체를 껴서 이렇게 껴서 넣습니다. 다. 그래서 못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특히 외국 사람들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쳐 넣는 거죠. 저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메꿔 넣습니다. 이제 나무니까 망치로 치면은 나무가 상하니까 요런 나무를 대고서 여기다가 이제 망치를 치면은 빡빡하죠. 결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쳐서 마루를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자 같은 건물인데요. 누하주, 그러니까 밑에 기둥과 위에 기둥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짧은 누하주를 걸고 거기다가 마루를 짜서 넣고 위에다가 촉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흔히 이제 정자 건물 같은 거 보면은 2층짜리 건물, 이것도 일종의 2층짜리 건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2층짜리 건물도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해서 기틀을 먼저 걸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 작은 촉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일종의 나무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못을 끼워서 기틀 위에다가 얹어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거 기둥 홈 같은 데 다 이제 문선, 벽선 또는 뭐 인방 이런 것들이 이제 꽂히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다 치목장에서 치목을 해가지고 현장을 반입을 해요. 현장에서 저렇게 하긴 힘들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예쁜 마루가 나오는데요. 한옥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 마루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큼 이제 한옥 그러면은 마루 아니면 온돌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또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루와 온돌이 만나서 한옥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 한번 그냥 잠깐 그림 이미지로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줄거 있는 게 마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다 온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옥의 평면 딱 보면은 마루 아니면 온돌이죠. 근데 마루도 이제 마루의 위치에 따라서 대충마루, 쪽마루, 뭐 텐마루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칸 개념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건물은 구례 운조로 아까 사진으로 봤었던 집 있죠. 그 집의 평면이고요. 요 집은 안동에 있는 양진당이라고 하는 건물의 평면입니다. 그 풍산 류씨의 종택이라고 할 수 있죠. 류운용 선생님 집이고요. 요거는 아까 봤었던 건물 중에서 어떤 거냐면은 경북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향단이라고 하는 집의 평면입니다. 마당이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부엌 겸 마당 겸 이렇게 두 가지 건물들이 있고요. 긴 앞에 행랑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 중에 하나가 대청마루가 여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운조로 사례를 통해 한옥 건축의 특징 요것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이미지인데요. 저기 안내도에 있는 이미지 그냥 캡처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사진이고요.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운조로의 대청마루이고요. 여기 일종의 2층짜리 집이죠, 그렇죠? 2층짜리 집입니다. 실제 옛날에는 뭐 요런 공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다만 이제 2층 공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활 공간은 아니고 주로 수납 공간을 쓰거나 뭐 다른 이제 부속 기능으로 사용을 되고 있죠. 재밌죠? 네. 요즘에 요런 한옥집 지을 때 요즘에 2층 집 많이 지었잖아요. 2층 집 지을 때 이런 것도 뭐 활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안에서 봤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TV에서 한번 봤었는데 요 그 며느리님 그 할머님이었는데 종갓댁 며느리님이 자기 본인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집을 가면은 집 밖을 잘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밖을 내다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옛날 집 생각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